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에너지 가격, 크루드 오일 상승으로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트코인의 운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위기의 상황일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지 단순히 반감기 사이클, 이미 뭐 사이클은 끝났죠. 반감기 사이클, 알트코인 불장 사이클 이런 관점에 매몰돼 가지고 강제로 존버를 하는 거는 정말 크게 봤을 때는 크게 좀 경험을 쌓기에도 부족하고 도움이 크게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태안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그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뭐 한국에서 가장 큰 화력 발전소입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세를 내죠. 근데 이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크게 궁금증을 가질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게 자산 시장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짧게 그 막 이제 이쪽 사업을 할 게 아니니까 메커니즘 정도만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제 뭐 국내도 그렇고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슷하겠지만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보통 저렇게 이제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원자력 발전소도 있겠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그리고 이제 LNG 가스, 음, LNG 가스 그리고 이제 원유, 어, 자 요것들을 굴려가지고요 에너지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전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100%를 수입에 의존해요. 무조건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뭐 캘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100%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글로벌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 전기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복지가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괜찮았던 시기에는 전기세가 동결이 되기도 했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약간의 좀 할인 같은 것들도 많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뭔가 좀 이제 에너지 강대국이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부채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기에 대해서만 이제 감면 혜택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고 있습니다. 힘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뭐냐? 이 전기 같은 거를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을 하는데 원유도 들어가고 천연가스 이런 것도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월 달 올해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이 원유 가격이 그래도 하락을 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하락을 했고 2023년부터 한번 피크를 찍고 나서 쭉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뭐 결과론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가 이제 가격이 좀 그래도 싸지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단가가 좀 저렴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되는 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건 또 이제 스노우볼이죠. 마치 이제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터지면서 전기세를 생산하는 이 전기 생산 단가 자체도 비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심플하게 이 메커니즘을 좀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냥 원유 가격 비싸지면 이 전기 생산하는 비용 단가가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세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도 다 연결이 될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전에도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인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DXY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달러 인덱스가 증가하는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전쟁 시그널밖에 없어요. 동북아 전쟁 시그널.
동북아시아에 전쟁 시그널이 발생하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질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유 가격도 상승을 할 건데요.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전체 물가 지수가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망이 차질이 생깁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가 되고요. 이미 DXY의 달러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을 거니까.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원유 가격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좀 이거는 바로 반영되진 않아요. 이거 시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 높아지고 원유 가격 크루드 오일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저건 선물 가격이고 반영하는 것까지도 인플레이션으로 반영하는 것까지 한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제 체감 물가로는 바로 느끼지는 못한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걸 느끼게 될 건데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파월 연준장이. 그럼 금리를 또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를 좀 내렸는데 갑자기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 또 어떻게 되죠? 달러 이자가 높아지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죠. 자, 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정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동북아시아 이것만 딱 터지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원유 가격 상승하고 공급망 차질 생기고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전기세도 높아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높아지니까 금리 인상해가지고 잡았던 것처럼 또 이제 금리를 미국에서 인상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마지막쯤에 미국에선 마지막.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위험자산은 그럼 폭락을 하겠네요. 대폭락하죠. 대폭락을 하고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동북아시아 전쟁은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높아지니까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이자가 높아지죠. 달러 이자 높아지니까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해버리면 오히려 위험자산보다도 안정적인 달러를 가지고서 이자까지 받으려는 움직임이 더 세지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더 좀 세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험자산 위험자산에 대해서 이게 또 세질 수가 있는 거다. 하락이 현금화가 하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딱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중국이랑 이제 대만이 사실상 이제 메인이거든요. 중국이랑 대만이 그 저는 서브 옵션이에요. 서브 옵션. 맛보기 정도다. 맛보기. 중국 대만은 사실 이거는 러시아 나토와도 같은 그 움직임이 있을 거고 이란과 이스라엘도 같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비트코인은 이미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22년 하락장의 영향도 있었을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에 영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채굴 세력들이 크게 파산을 했는데 채굴 기업들이 파산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왜 파산을 했는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국제 유가가 160까지 2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급등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까지 급등을 하고 6, 7월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90달러였어요. 90달러. 엄청 높은 가격이에요. 지금은 58달러인데 90달러, 120달러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전기세가 높아지겠죠? 전기세? 전기세가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채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유가 급등을 했죠. 전기세까지 높아져.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전기세까지 높아져.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바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진 않았어요. 금리도 높은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높으면 전 세계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상황이니까 중국 빼고 일본이랑.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채굴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BTC 가격이 떨어지고 전기세가 올라가고 금리까지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순수 현금 100%로 하진 않는단 말이죠. 현금 100%로 절대 사업을 하지 않아요. 채굴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채굴장에 임대료를 내고 그것들 이제 뭐 이제 채굴장 건설도 하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제 채굴기를 사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무조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채굴장에서는 어떻게들 하냐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던 이게 뭐 비트코인이 막 5만 달러고 이런 게 만약에 5만 달러라면 이게 막 뭐 10달러까지 막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뭐 수익을 보는 날도 있고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우상향 할 때는 계속 그래도 이득이 남겨지는 거고 변동성이 있을 때는 뭐 이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뭐 이제 그대로 또 이제 손실을 볼 때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채굴장들도 그걸 선택을 한단 말이죠. 매도 시점을 정하기도 하고 이거를 모았다가 팔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조금 잠깐 좀 참았다가 모아놨다가 또 팔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22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채굴 기업들이 그냥 무조건 매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자,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스물스물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전기세까지 높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거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전기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았어요. 그때 대출 레버리지 땡겼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자금들을 자금 비용들을 이제 이자들을 내야 되는데 전기세도 높아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스탑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채굴장을 그냥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운영을 잠깐 중단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써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도 손해를 본다면 그냥 그걸 셔터를 내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잠깐 쉬었다가 비트코인 좋은 시기에 다시 굴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전기세도 비싸다며. 그게 안 됐어요, 구조적으로. 왜냐? 이미 채굴 사업에 들어갔던 것들이 이 레버리지를 써서 이거 대출 무조건 순현금 100%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달마다 매달마다 이렇게 내야 되기 위해서 이 금액들을 내려면 무조건 잉여 자금이 무조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서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나는데 그냥 이거를 운영을 안 하는 게 더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는데 그걸 일단 굴리는 거예요. 채굴장을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겠죠. BTC를 채굴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매도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 첫 번째,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어, 파산, 항복 선언.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눈치 빠르게 움직이는 세력들은 채굴장의 규모들도 사이즈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뭐 어떤 다른 팀에서는 오히려 이 위기를 겪고 나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캐스파라는 게 있어요. 캐스파인가. 요거. 자, 요런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말고 이거 뭐 비슷하게 채굴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이제 뭐 만들어가지고 직접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더 큰 상승률을 만들 만한 게 없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파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캐스파나 이런 것들을 채굴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알트코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채굴을 하면서 유동성도 공급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좀 대안책들을 이때를 한번 겪고 나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크게 다를 것인가?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일단은 지금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국제 정세 측면에서도 그때랑은 좀 다르기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만 시작이 됐다면 지금은 좀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또한 뭔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크루드 오일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세도 높아지면서 이런 채굴 단가나 이런 것들도 낮아지는 상황인데,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도 뭔가 준비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같이 해칭으로 같이 들고 갈 수도 있고요. 사업 자금 대비해가지고 매달 같이 채굴되는 비용들, 매몰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이만큼의 해칭 숏을 들어갈 수도 있고, 해칭 숏을 들어가면서 BTC를 매도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전기세가 높아져도 BTC가 낮아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숏이 있으니까. 이런 방안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을 이제 채산성이 좋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 둘 다 비트코인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과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렇게 해칭 숏을 걸고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은 일단 시장에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매도는 던지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BTC에서 해시레이트를 비트코인 캐시로 옮겨가면 이것 또한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에서도 안 좋아집니다,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좋은 건데, 이 파워들이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것 또한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이들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뭐 이제 부자들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찐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모습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더마인은 이제 이더마인이 아니고 비트마인이고, 비트마인은 여기도 채굴 기업이죠.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요. 여기도 나중에 좀 봐야겠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랑 좀 비슷하죠. 채굴 기업들의 파산. 그래서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 회사 주식을 팔아서까지도 이제 BTC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메이저 코인 두 개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 붕괴까지. 레버리지의 붕괴라고 하면 비트마인의 이더리움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BTC. 자, 이거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아주 심플한데, 지금 그래도 다른 곳들보다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압도적으로 1위고 견고하잖아요. 미국의 대기업들 있죠. 미국 대기업들이 이들이 지금 이제 머니 버블 게임에서 한 번 더 비트코인의 생명선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이 BTC를 회사 자본의 최소 5에서 10%, 많으면 10%, 뭐 3%도 괜찮아요. 3%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런 대기업들이 BTC를 ETF를 보유를 하면서 회사 자본으로 어느 정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거의 99% 정도로 보유를 하는 것처럼, 이런 유동성이 들어올 만한 이런 매수가 들어올 만한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비트코인의 생명선은 연장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대기업들이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똑같이. 만약에 이들이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한 명이라도 추가를 한다면, BTC 포트폴리오를 한 명이라도 추가를 한다. 테슬라가 됐든 애플이 됐든 이들이 한 명이라도 추가가 된다면 나중에 추가가 되는 것마다 이제 호재가 될 거다. 대기업들끼리. 파트너십이 계속 공개가 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들도 비트코인이 붕괴될 수도 있을 만한 거에 베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숏 포지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워렌 버핏 그 할아버지처럼 언젠가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제로가 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전에 조도 안 가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런 리스크를 생각을 해서도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고. 음.
비트코인의 생명선이 연장되는 게 딱 이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루나 계열들도 뭔가 좀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어 CZ 바이낸스 창펑자오와 대결하고 있는 하이퍼리퀴드의 이제 거래소 토큰이죠. 하이프. 그리고 아스터의 거래소 토큰 아스터. 이 대결 구조죠. 퍼프덱스의 대결 구조. 물론 지금은 시가총액은 하이프가 훨씬 더 높아요. 제가 볼 때 버블이 낀 것 같은데 아스터가 더 낫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이프 이 코인이 붕괴가 되면 그 자리에 반사 이익을 아스터가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 창펑자오가 아스터의 유입을 위해서 하이퍼리퀴드의 뭐 하이프 코인을 매도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예전에 창펑자오가 실제로 FTT 코인을 매도한 적은 있긴 하거든요. 2조 원어치 정도? 초기 투자했던 거. 아마 근데 창펑자오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하이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고래들이 다른 소수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이 프레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이퍼리퀴드 vs 아스터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론에서는 창펑자오가 뭐 또다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할 텐데 아마도 이제 그 사이에 아스터가 좀 치고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이퍼가 붕괴가 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높은 확률로 이제 이 프레임이 잡힐 준비가 된 게 뭐냐면 아스터 거래소에 여기에 하이프 코인이 높은 레버리지가 여기도 추가가 되기는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추가가 된 게 이게 한 10월달이니까 11월에 추가가 된 거라서 여기 보시면은 하이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최대 300배. 근데 300배까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이고 그냥 그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300배인데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이 100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300배 레버리지를 쳐가지고 만약에 하이프가 이제 크게 폭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의 그거 아닌가? 레버리지 높게 일부러 설정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 300배 레버리지는 그냥 상징적으로 이제 300배만 이렇게 늘려놓은 거고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이 100달러밖에 안 돼요 사실 300배를 쓰더라도 근데 뭐 100배부터는 뭐 1000달러 나름대로 이 포지션들에 대해서 좀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을 좀 조절을 해둔 거거든요 좀 리스크가 그 안정감이 있게 원래는 뭐 이제 어떤 거래소들은 50배 레버리지인데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은 막 1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되는 곳들도 있는데 아스터 같은 경우는 5,000달러 선에서 그냥 멈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비트코인도 200배, 이더리움도 200배가 있는데 밑에 BNB도 있기도 해요. 근데 BNB는 하이프보다는 좀 적네요. 하이프는 300배인데 BNB는 200배. 방금처럼 이제 레버리지를 한번 보시면은 BNB는 200배. BNB는 근데 이제 200달러 정도가 되네요. 200달러. 자, 근데 이제 이 프레임으로 워딩이 잡히기는 딱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프가 만약에 모종의 이유로 정말 미친 폭락을 하는 거예요. 하이프가. 그러면은 이거 창펑자오가 아스터를 만들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데 샤라웃을 몇 번 하기도 했고 아스터 코인을 사서 최근에도 인증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 200만 개 정도를 이거 뭔가 경쟁 후보니까 창펑자오가 공격한 거 아니에요? 공매도 공격? 하이퍼 리퀴드 이거 파산되려고? 이거 전에도 팝캣도 창펑자오가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이게 초반에. 그리고 이제 하이퍼 리퀴드에 300배 레버리지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이프가 만약에 앞으로 붕괴가 되잖아요. 언젠가는 BNB도 붕괴가 되기 전에 뭔가의 하나의 그냥 그 퍼즐 같아 퍼즐. 너네도 붕괴됐어? 너네가 붕괴시킨 거지? 너네도 곧 붕괴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퍼즐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이프가 붕괴되더라도 BNB가 붕괴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당장은 나중에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창펑자원은 이제 바이낸스 CEO로 복귀를 안 할 거거든요. BNB를 근데 68%를 가지고 있는데 BNB 보유 자산을 소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BNB들을 아스토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창펑자원은 BNB 그쪽을 관여를 안 할 거잖아요. 바이낸스 CEO가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전쟁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금융 전쟁들은 사실상 고래 싸움에 새우들이 등이 터지는 경우인데 그래도 제가 전에 순차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사이클에 대해서 오히려 후반전에는 창펑자오가 승리를 한다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 연장전이 됐을 때는 이제 창펑자오도 질 수도 있어요. 전반전은 이제 졌는데 후반전은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후반전에 창펑자오가 승리를 하는 거는 하이프가 붕괴가 되는 거고 그리고 BNB가 상승을 하는 거고 대신에 연장전이 됐을 때는 이제 그냥 오히려 다 같이 이제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차례가 좀 밀리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